대한민국 서울 영국의 한 여성이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한국을 비난하는데요. 괜히 한국에 와서 이런 일이 생겼고 자기 커리어를 망쳤다고 중얼거립니다. 그러자 그 여성을 노려보던 어떤 한국인 남성이 주먹을 불끈 쥐고 다가오는데요. 한판 하려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감동의 모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각 단계별 멤버십 가입으로 브루이웃에 정기 후원이 가능하며 영상 수익은 브루이웃에게 전액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사람 제시카입니다. 한국으로의 여행은 개인적인 탐험에 대한 갈망 때문이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한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회사의 명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아한 옷차림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를 한 저는 전형적인 영국 비즈니스 우먼의 모습으로 또 다른 기업 영역을 정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비행기가 유럽 풍경 위로 솟아오르자 곧 있을 서울에서의 미팅과 런던에서의 일상이 주는 편안함과 익숙함 사이를 오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게 한국은 대중문화와 기술력에 대한 편협한 지식으로 가려진 먼 나라 고정관념에 가려진 땅이었습니다. 런던의 낭만적인 골목과 여유로운 카페, 문화와는 정반대되는 네온사인과 로봇의 효율성으로 가득 찬 세상을 반쯤 기대했었죠. 11시간의 비행이 생각보다 짧게 느껴졌고 어느새 인천국제공항에 내려앉은 저를 발견했습니다. 비행기가 한국 땅에 닿는 순간 미묘한 설렘의 물결이 저를 덮쳤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제가 사랑했던 런던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인천은 런던의 낡은 매력과는 거리가 먼 현대 건축물과 첨단 기술의 경이로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공항은 활기찬 여행객들로 북적거렸지만 질서와 차분함이 느껴져 흥미로웠습니다. 디지털 스크린에는 여러 언어로 항공편 정보가 표시되어 있었고 셀프 서비스 키오스크는 조용하고 효율적인 파수꾼처럼 서서 공항의 미로를 통과하는 승객들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울 정도로 쉽게 입국 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익숙했던 긴 줄과 지루한 절차에 비해 신속하고 디지털화된 절차가 거의 매끄럽게 진행되어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짐을 찾으면서 주변 사람들의 다양성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비즈니스 여행객부터 관광객, 가족 여행객까지 각자의 이유로 한국을 찾은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공항을 나오자 한국의 초봄의 상쾌하고 깨끗한 공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하늘은 부드러운 파랑과 부드러운 흰색의 캠퍼스 같았고 런던에 남겨두고 온 회색 하늘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저는 교통 시스템의 효율성에 감탄하며 택시를 불렀습니다. 핸드폰 하나로 어디든지 부를 수 있었습니다. 가격도 런던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도로는 혼잡했지만 교통은 런던 시내보다 훨씬 덜 혼잡했습니다. 차량들은 정확하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택시가 서울을 향해 도로를 질주하는 동안 저는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서울은 고대와 현대가 어우러진 도시였습니다. 고풍스러운 한옥들이 높이 솟은 고층 빌딩 사이로 고즈넉한 위엄을 뽐내며 서 있었고 한강은 우아하게 도시를 가로질러 흐르고 그 사이에는 공원과 산책로가 늘어서 있었습니다. 택시기사가 제 관심을 알아차리고는 서툰 영어로 랜드마크를 가리키며 정보를 알려주었는데 그의 목소리에서 서울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에 가졌던 의구심이 이 활기찬 도시에 대한 호기심으로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호텔에 도착한 저는 따뜻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영어에 능통한 직원들은 세심하고 친절하게 도와주었고 먼 타국에서 온 저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현대적인 고급스러움과 은은한 한국적 미학의 조화를 이룬 제 방에서는 탁 트인 도시의 전경이 펼쳐졌고 거대한 대도시가 제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레스토랑에서 혼자 식사를 하며 한국에 대한 첫인상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은 이미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거침없는 속도, 압도적인 기술과 상업의 물결을 상상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통과 혁신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사회,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포용하는 사회를 발견했습니다. 19세기 그대로인 런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답니다. 그 순간 한국에서의 한 달이 단순한 출장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안식처에서 벗어나 저와 전혀 다른 문화에 몰입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활기찬 서울의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호텔 창밖을 내다보니 도시는 이미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햇살이 주변 고층 빌딩의 유리와 강철에 반사되어 반짝이는데 이는 한국이 빠르게 현대화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오늘은 한국 사람들을 만날 예정이었지만 그 전에 몇 시간 동안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서울이라는 경이로운 도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려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기술력을 처음 접한 것은 호텔 근처의 한 카페였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갓 내린 커피 향이 은은한 기술의 향기와 어우러졌습니다. 주문은 카운터가 아닌 세련된 터치스크린 키오스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객들이 디지털 메뉴를 손쉽게 탐색하고 주문이 픽업 카운터에 즉시 나타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흥미를 느낀 저는 키오스크 중 하나에 다가갔습니다. 인터페이스는 직관적이었고 영어를 포함한 언어 옵션을 제공했습니다. 심지어는 영국어까지 있었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영국어까지 있는 곳은 별로 없었거든요. 전 순식간에 국제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 과정은 매끄럽고 효율적이었으며 놀라울 정도로 즐거웠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면서 사람 간의 교류, 접시 부딪히는 소리, 여유로운 분위기가 매력적이었던 제가 좋아하는 런던의 카페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이곳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곳에서는 기술의 속도와 편리함을 우선시하며 경험을 간소화했습니다. 끊임없이 전진하는 사회를 대변하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한국 동료들의 추천으로 방문한 현지 전자제품 매장이었습니다. 저는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인터넷에 계속 접속할 수 있는 휴대용 와이파이 기기를 찾고 있었습니다. 매장은 최신 기기로 가득 찬 기술 애호가들의 천국이었습니다. 매장 직원은 제가 가장 적합한 기기를 고르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시간을 내어 기능을 설명해주고 그 자리에서 바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계속 둘러보면서 서울에는 기술이 어디에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도시 경관을 장식하는 디지털 광고판부터 여러 언어로 정류장을 안내하는 스마트 버스까지 기술은 일상생활 곳곳에 녹아 있었습니다. 서울은 모든 순간에 혁신을 수용하여 삶을 더 쉽고 더 빠르고 더 연결되게 만드는 도시였습니다. 그날 오후 비즈니스 미팅을 준비하면서 오전의 경험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한국에서 기술은 단순히 기계와 효율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연결된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거리를 연결하고 장벽을 뛰어넘는 도구라는 것을요.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저는 이러한 기술 발전의 일부를 회사 운영에 통합할 수 있는 잠재력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저는 제 통찰력과 아이디어로 한국 담당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문화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덕분에 토론의 깊이가 더해졌고 단순한 비즈니스 거래를 넘어선 수준에서 동료들과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아름답게 복원된 물길인 청계천을 거닐면서 도시의 번잡함 속에서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은은한 조명이 비추는 산책로와 잔잔하게 흐르는 물줄기는 기술적 야망과 자연 및 역사에 대한 존중의 균형을 맞추는 한국의 능력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다음 날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 미용실에 가는 것이었답니다. 전 그래서 한국의 유명 헤어살롱을 방문했습니다. 평소 K-팝 스타들의 완벽한 스타일에 매료되어 있었고 한국의 뷰티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단순한 헤어컷을 넘어 아름다움과 기술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세계로 뛰어든 것이었습니다. 트렌디한 강남에 위치한 미용실은 모던 시크함이 물씬 풍기는 세련된 공간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직원뿐만 아니라 디지털 리셉션 시스템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이곳에서 태블릿을 통해 체크인을 하고 다양한 옵션 중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했습니다. 시스템은 첨단 AI 프로그램을 통해 제 모발 유형과 얼굴형에 따라 스타일과 트리트먼트까지 제안해 주었습니다. 런던의 전통적인 미용실 방식에 익숙해져 있던 저로서는 이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놀라웠습니다. 저에게 배정된 스타일리스트는 매력적인 억양으로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젊고 열정적인 미진이라는 여성이었어요. 미진 씨는 태블릿으로 다양한 헤어스타일의 디지털 렌더링을 보여주며 제 취향에 대해 상담해 주었습니다. 블랙핑크 제니의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아 비슷한 룩을 연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진 씨는 제 선택에 만족하며 한국 스타일리스트들이 K-팝과 그 밖의 최신 트렌드를 잘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스타일리스트의 의자에 앉자마자 세심한 디테일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눈에 띄었습니다. 미진 씨는 정확하고 세심하게 작업하여 한 올 한 올 완벽한 스타일을 완성해 주었습니다.
살롱은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가위와 헤어드라이어의 조화로운 리듬이 느껴졌습니다. 세션 중간에 무료 음료와 다양한 간식이 제공되었는데 놀랍고도 즐거운 수준의 환대였습니다. 런던에서는 물 한 잔도 유료로 판매하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해주다니 전 너무 좋았습니다. 이러한 친절은 경험의 편안함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스타일뿐 아니라 텍스처와 모발, 건강까지 모두 달라진 제 머릿결을 확인할 수 있었죠. 미진 씨의 헤어컷의 기술과 예술성을 모두 불어넣어 한국의 패셔너블한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서울의 활기찬 에너지가 반영된 새로운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빠르고 안전한 디지털 거래로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고 미진 씨와 한국의 미래 기준과 대중문화가 패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 사회와 그 가치에 대해 더 깊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유익한 대화였습니다. 미용실을 나오면서 저는 활력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단순한 신체적 변화를 넘어 한국 미용의 우아함과 세련됨을 강조하는 문화적 몰입이었습니다. 또한 한국 문화의 특징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전통과 혁신의 조화를 강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런던에서의 생활이 떠올랐습니다. 이번 여행이 제 외모뿐만 아니라 나와는 다른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과 이해에 있어서도 저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서울이 첨단 기술과 번화한 거리의 도시가 아니라 아름다움과 전통, 혁신이 어우러져 진정으로 독특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곳으로 보이기 시작했죠. 다음 날은 저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분주한 서울의 거리로 나가면서 저는 한국 생활의 독특한 측면, 즉 도시에 스며든 안정과 신뢰감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간단한 행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간단한 아침 식사를 위해 길가의 고풍스러운 카페에 들렀습니다. 페스트리와 커피를 들고 테이블에 앉았을 때 손님이 주문하는 동안 노트북, 스마트폰, 가방을 테이블에 두고 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런던에서는 이런 행동이 완전히 어리석은 행동은 아니더라도 위험한 행동인데요. 이렇게 놓고 간다면 물건들은 바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행동이 일상적인 것 같았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저는 옆 테이블에 앉은 현지인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수민이라는 이름의 젊은 직장인 여성은 서울에서 절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타인의 재산과 개인 공간을 존중하는 문화가 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어릴 때부터 몸에 배어 있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었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서울 거리를 걸으며 이러한 신뢰, 문화를 보여주는 다른 작은 지표들을 발견하면서 이 점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물건을 밖에 진열해 놓고 아무도 없는 상점, 주인이 잠그지 않은 채 방치된 자전거, 심지어 학교 후 아무렇지도 않게 집으로 걸어가는 아이들까지 런던에서 익숙했던 조심스러운 경계심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이었죠. 이러한 관찰을 통해 저는 이러한 안정감이 가져다주는 자유에 대해 더 폭넓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밤늦은 시간에도 여유를 가지고 돌아다니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카페와 레스토랑은 개인 안전에 대한 불안감 없이 저녁을 즐기는 사람들로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낮에 저녁으로 바뀌면서 저는 서울의 밤 문화를 직접 경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활기찬 거리와 골목을 탐험하며 밖으로 나섰습니다. 간판과 광고판의 네온 사인이 밤하늘을 밝히는 등 도시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번잡함 속에서도 위협이나 위험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작은 술집과 식당으로 가득한 활기찬 지역에 들어섰습니다. 이곳에서는 친구, 가족, 심지어 혼자 온 손님들까지 모두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분위기에서 밤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길거리 포장마차의 일종인 포장마차의 공동 테이블에 앉았는데 사람들은 저를 친근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곳에 앉아 현지 음식과 소주를 음미하며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번역 앱의 도움과 몸짓으로 언어의 장벽은 쉽게 극복되었고 우리는 이야기와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한국 문화의 공동체적이고 포용적인 정신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경험이었어요. 나중에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두려움 없이 도시를 탐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자유는 제가 누리지 못했던 사치였습니다. 번화한 거리와 고즈넉한 공원, 최첨단 기술과 뿌리 깊은 전통이 공존하는 서울은 깊은 안정감과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주말에 유서 깊은 도시 경주로 여행을 계획했지만 무거운 여행 가방을 들고 다닐 생각에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때 저는 서울에 개발한 서비스 중 하나인 관광객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수화물 운송 시스템을 발견했습니다. 호텔에서 이 서비스를 알게 되었는데 호텔에서 캐리어를 픽업해 경주의 숙소까지 직접 배달해준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가벼운 여행을 할 수 있다는 말에 호기심과 안도감을 느낀 저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용 절차는 의외로 간단하고 저렴했습니다. 간단한 양식을 작성하고 영국에서 비슷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불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절반도 안 되는 돈을 지불하면 끝나는 것이었어요. 경주에 도착하자마자 제 짐은 숙소에 도착한다고 하더라고요. 짐을 맡긴 후 저는 서울을 좀 더 자유롭게 돌아다니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편리함과 혁신에 대한 한국의 헌신을 보여주는 이 서비스에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과 여행에서 편리하게 해결해 준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솔직히 약간의 걱정은 있었습니다. 경주에 갔는데 없으면 어떻게 하지? 그래도 저는 이 서비스를 믿기로 했습니다. 명동거리를 거니며 짐이 없으니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고 주변의 활기찬 에너지를 흡수하니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세련된 액세서리부터 맛있는 길거리 음식까지 다양한 상품을 파는 노점상들과 번화한 거리를 누비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로 거리는 색채와 소리의 만화경으로 활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날 늦은 오후 활기찬 거리를 내려다보는 아늑한 카페에 앉아 서울의 전통과 현대적 요소가 완벽하게 통합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서울은 문화유산을 유지하면서 미래를 포용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저는 그 균형이 매력적이면서도 감탄스러웠습니다. 다음날 경주에 도착했을 때 이미 호텔에 제 여행 가방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비스의 효율성과 신뢰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여행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사소한 부분이었지만 여행 경험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경주에 머무는 동안 저는 한국의 풍부한 역사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고대 사찰을 방문하고 전통 건축물에 감탄하고 지난 시대의 이야기를 속삭이는 울창한 정원을 거닐었죠. 경주의 역사적인 분위기와 서울의 현대적인 활기가 대조되면서 한국의 문화적, 역사적 깊이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불국사와 석굴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유적지를 둘러보면서 서울에 있는 서비스의 편리함과 성견지명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수화물 운송 시스템은 사려 깊음과 혁신, 그리고 사람들의 요구에 대한 깊은 이해가 어우러진 도시 그 자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와서 저는 서울에 대한 새로운 감사를 느꼈습니다. 단순히 기술 발전의 장소가 아니라 주민과 방문객을 배려하고 사려 깊은 서비스와 솔루션을 통해 삶을 더 쉽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도시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휴식을 취하며 제 경험에 대해 일기를 썼습니다. 제가 경험한 편리함과 배려, 옛것과 새것의 완벽한 조합, 미래를 내다보면서도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잊지 않는 도시에 있다는 느낌에 대해 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늦은 시간 휴대폰을 떨어뜨려 화면이 깨져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이 사고로 인해 저는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음날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에 저는 호텔 직원에게 제 처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놀랍게도 직원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배송 서비스로 유명한 국내 대표 이커머스 플랫폼인 쿠팡을 통해 새 휴대폰을 주문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절박했던 저는 호텔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 쿠팡에 접속했습니다. 영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로 볼 수 있는 옵션이 있는 사용자 친화적인 웹사이트를 발견했습니다. 몇 분 만에 새 휴대폰 갤럭시를 선택하고 구매를 완료했습니다. 예상 배송 시간은 다음날 이른 아침까지였는데 유럽에서 며칠씩 기다리는 것에 익숙한 제게는 놀라운 약속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새 휴대폰이 이미 호텔 리셉션으로 배달되어 제가 수령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비스의 효율성과 속도는 제 눈에는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자칫 재앙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 한국의 발전된 이커머스 인프라 덕분에 이렇게 신속하고 원활하게 해결되었다는 사실에 감탄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서울 생활의 또 다른 측면, 즉 기술적으로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요구에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반응하는 소비 문화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거의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쿠팡의 배송 시스템은 효율성과 고객 만족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이 경험을 한국에서 익숙했던 것과 비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런던에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보험금 청구 절차가 길어지고 휴대폰 매장을 방문해야 하며 며칠 동안 휴대폰 없이 지내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번거로움을 최소화하면서 몇 시간 만에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서비스 지향적 문화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물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편리함뿐만 아니라 안정감과 신뢰감도 제공했습니다. 이는 혁신과 고객 관리에 대한 한국의 노력을 보여주는 증거였으며 저는 이러한 점이 점점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제 휴대폰을 손에 들고 비즈니스 미팅에 참석하면서 한국 동료들과 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은 정중하게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며 한국에서는 이러한 서비스가 보편화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일상적인 삶의 일부였지만 저에게는 서비스와 기술의 한계를 끊임없이 넓혀가는 사회를 엿볼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이었죠. 그날 저녁 그날의 일들을 되돌아보며 한국에 도착한 이후 한국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한국 사회의 효율성과 역동성에 대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서울의 디지털 세련미부터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 놀라운 서비스 대응력까지 한국은 미래를 포용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필요를 깊이 배려하는 국가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한 초등학교의 교실에서 집단의 초등학생 무리가 한 동양인 아이를 놀리면서 야유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양인 아이는 영어를 할 줄 모르는 것인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듣고만 있는데요. 갑자기 아이가 눈물을 흘리며 교실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 뉴욕주에 사는 셰빌이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재혼으로 인연을 맺게 된 새 아들 승욱이가 있는데요. 승욱이 아빠를 만나게 된 것은 제가 주일미군 기지에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 주일미군에서 사무직 직원으로 일하던 한국 국적의 남편과 친해지게 된 건 젊은 나이에 사별하고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서였습니다. 친구 사이로 시작했지만 점점 이성적인 호감을 느낀 저희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여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발령나면서 조국으로 돌아가게 된 저는 승욱이와 한국인 남편을 데리고 입국했습니다. 제가 키우는 딸 줄리와 아들이 된 승욱이, 한국인 남편, 저, 이렇게 네 식구가 함께 생활하게 됐죠. 승욱이는 해외에서 처음 살아본다고 무척 좋아했습니다. 아이가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까 봐 걱정했던 저는 무척 즐거워하는 모습에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생활한 지 넉 달이 넘어갔을 때쯤 승욱이의 얼굴이 처음 미국 왔을 때와 다르게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승욱이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지만 억지로 웃으며 아무 일도 없다고 말할 뿐이었죠.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저는 승욱이를 잘 관찰했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휴일이나 주말처럼 가족과 함께 지내는 날엔 문제없는데 평일에만 유독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바로 깨달았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다는 걸요. 저는 당장 담임 선생님께 찾아갔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처음에는 승욱이한테 무슨 일이 없냐는 제 질문에 곤란해 하시더니 결국 솔직하게 털어놓으셨습니다.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승욱이가 아빠에 대한 소문 때문에 학교에서 이미지가 좋지 않아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승욱이 아빠에 대한 소문은 승욱이와 동급생인 한 미국인 소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승욱이 아빠가 일본에서 여자들에게 웃음과 술을 파는 일을 하는 남자 호스트였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 자기가 이사 오기 전에 미군과 결혼한 일본 여자가 옆집에 살고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문란한 여자라고 엄청나게 수근거렸다는 겁니다. 이미지가 안 좋을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여자는 미군 기지 근처에 있던 클럽에서 일하는 여자였다고 합니다. 미군 클럽에서 일하는 한국 여자들은 대부분 남자를 상대하는 그런 일을 하는 여자였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도 그 여성을 안 좋게 보았던 것이죠. 또한 일본에는 한국 남자가 술집에서 호스트로 일하는 경우도 많다고. 저희 남편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소문을 듣고 격렬하게 화냈습니다. 미군 클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군과 결혼한 사람들이 모두 클럽에서 일한 호스트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남편은 그런 것과 전혀 거리가 먼 똑똑한 모범생 타입의 남자였습니다. 미군 기지에 사무직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영어를 잘해야 했으며 경력도 있어야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어렵지 않게 일자리를 구할 만큼 능력 있는 여자인데 이런 취급을 당하다니요. 무엇보다 이 일로 제일 고통을 받은 건 승욱이었습니다. 저는 학교를 옮겨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저는 아시아인들이 많이 다니는 사립학교를 알아보았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아시아인들은 교육에 많은 신경을 쓰다 보니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하고 공부를 강조하는 사립학교에서는 아시아인 비율이 그나마 높은 편이었거든요. 남편은 사립학교는 돈이 많이 들 텐데 정말 괜찮냐고 묻더군요. 제가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신경 쓰지 말라면서 남편을 안심시켰지만 사실 저도 정말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긴 했습니다. 남편이 속상해할까 봐 말은 안 했지만 저는 승욱이를 위해 제가 학생 시절부터 모았던 예금을 깼습니다. 학생 시절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뛰면서도 세 끼 먹을 거 두 끼 먹고 커피 마실 거 안 마시면서 열심히 모은 돈이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모아둔 비상금이었는데 딱 지금 있을 때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승욱이는 학교를 바꾸자 확실히 생활이 안정되었습니다. 승욱이가 다니는 학교와 같은 아시아인들 비율이 높기도 하고 백인들도 집안에서 잘 교육받은 모범생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놓고 누굴 따돌리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또한 승욱이 성격 자체가 공부를 좋아하고 얌전한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학교 특성과도 잘 맞아떨어졌어요. 아이가 행복한 표정으로 학교를 등교하는 모습을 보며 돈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행복한 게 최고 아니겠어요. 승욱이의 학교는 학업에 관심 있는 친구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에 나오는 유명한 수학과 교수나 과학자들도 초청되어 수업을 진행하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또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니겠지 덜컥 마음이 내려앉았습니다. 불안한 마음과 함께 면담하러 간 저는 저희 예상과는 전혀 다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학교의 특별 수업에서 강의했던 예일대 교수가 승욱이를 눈여겨보고 대학교 영재반 프로그램에 넣고 싶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우리 아들의 재능을 인정받은 것 같아 무척 기뻤습니다. 그 교수는 TV에도 나온 유명한 교수였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승욱이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의논해 본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승욱이와의 이야기 끝에 일단 한번 예일대에 견학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승욱이와 저는 영재반 수업을 참관했는데 수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어느 나라나 명문대에서 수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공부하려면 수학은 기본이었기 때문에 영재 프로그램에는 수학이 필수적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저와 승욱이가 수업에 들어갔을 때 영재반 아이들은 교수가 내준 물리 역학 문제로 끙끙대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아무도 그 문제를 푸는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수업을 참관하고 있던 승욱이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자기가 그 문제를 풀어봐도 되겠냐는 거였죠. 교수는 흥미로운 표정으로 한번 풀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승욱이는 막힘없이 칠판에 풀이했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영재반 아이들과 교수는 입을 다물지 못하며 지켜봤습니다. 물리학 교수는 승욱이의 풀이를 보고 완벽하다며 극찬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교수는 꼭 이 아이는 영재반에 들어와야 한다며 저에게 꼭 허락해 달라고 부탁하더군요. 이로써 승욱이는 3명의 예일대 교수에게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승욱이가 평소에 물리 같은 과학 수업을 좋아한다는 걸 알았지만 이 정도로 머리가 좋은지는 꿈에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견학을 갔다 온 뒤 승욱이에게 너도 수업을 듣고 싶냐고 의사를 물어봤습니다. 승욱이는 눈을 초롱초롱 빛내며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승욱이는 예일대 영재 프로그램에 주기적으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희 아이에게 영재 프로그램을 추천했던 교수님은 승욱이가 다른 교수들 사이에서도 유명하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교수님은 저희 승욱이를 단순히 수업을 듣는 학생이 아닌 진짜 제자로 여겼고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승욱이는 고등학생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교수님들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대학 입시도 그다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들은 당연히 승욱이가 예일대에 들어올 거라 생각했고 저에게도 돈은 걱정하지 말라며 승욱이가 꼭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후원장담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순탄하게 흘러가던 중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도 수업을 끝낸 승욱이를 데리러 간 저에게 어떤 교수가 심각한 얼굴로 다가오더군요. 제가 처음 보는 교수인 걸 보니 승욱이가 듣는 수업의 교수는 아닌 듯 했습니다. 교수는 마치 죄인 같은 태도로 승욱이에게 사죄할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무엇 때문에 사과하시냐고 물어봤습니다. 교수는 자기 아들이 승욱이한테 큰 실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저는 경악했습니다. 그는 처음 승욱이가 미국에서 학교에 다닐 때 헛소문을 내 힘들게 만들었던 그 미국 소년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교수는 자기가 자식 교육을 소홀히 한 탓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당시 한창 연구로 바쁘던 교수는 가정교육을 아내에게 다 맡겼고 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나중에 아내와 가정불화로 이혼을 한 후 교수는 예일대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에 아들을 진학시켰고 아버지를 보러 온 그 소년이 저희 아들 승욱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교수의 아들은 저녁 시간에 초등학교 때 알았던 더러운 남자의 아들이 아버지 대학에 있는 걸 봤다고 비웃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듣던 교수는 이상하게도 승욱이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승욱이는 교수들 사이에서 유명했기 때문에 직접 가르치지 않은 교수들 또한 승욱이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교수는 후에도 미군 어머니와 재혼한 아버지 때문에 미국에 오게 되었다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혹시나 하는 심정에 그의 이름이 혹시 승욱이냐고 물어보니 맞다는 대답이 돌아온 겁니다. 교수는 더 자세하게 물어보던 도중 자기 아들이 승욱이 엄마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다는 걸 알게 되었고 역정을 내며 아들을 크게 혼냈다고 합니다. 다음 날 교수는 아들을 데리고 와 승욱이 앞에서 사과하게 했습니다. 교수의 아들은 어떻게 이런 많은 사람 앞에서 망신을 줄 수 있냐고 대들었지만 그는 싸늘한 얼굴로 사과하지 않으면 당장 집에서 내쫓길 줄 알아라라고 일갈했죠. 결국 저희 아들을 괴롭혔던 소녀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그 눈물이 진짜 반성해서 흘리는 건지 아니면 자존심이 상해서 흘리는 건지는 알 수 없어서 찝찝하긴 했지만 이렇게라도 사과를 받은 것은 다행이었습니다. 재훈이는 그 뒤 자연스럽게 예일대에 입학했습니다. 교수들은 승욱이가 학자의 길을 걷길 바랐지만 프로그래밍에 흥미가 생긴 승욱이는 컴퓨터 공학을 복수 전공하여 개발자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교수님들은 아쉬워하셨지만 승욱이의 뜻이 그렇다면 말릴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승욱이는 실리콘밸리의 대기업에 취직하게 되었고 높은 연봉을 받으며 승승장구했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다니는 대기업 이름을 말하면서 동네방네 자랑했죠. 그런데 회사에 다닌 지 6년쯤 됐을까요? 승욱이가 갑자기 퇴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퇴사를 선언하면서 저에게 그동안 자기가 모은 돈이라면서 통장을 건네주더군요. 저는 절대 이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했지만 승욱이는 극구 사양하는 저에게 억지로 통장을 건네주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개발자로 일한 것은 다 저 때문이었으니 안 받으면 안 된다고요. 사실 승욱이의 진짜 꿈은 교수님들이 원했던 것처럼 학문에 몰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학문의 길을 걸으면 저에게 보답하기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해 돈이 되는 개발자 일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승욱이는 성인이 되고 나서야 군인의 월급으로 비싼 사립학교에 보내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실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남편도 승욱이와 단둘이 있을 때면 내가 그런 좋은 학교에 간 것은 다 어머니가 희생해서다라고 말해줬다고 해요. 승욱이는 저에게 꼭 보답하고 싶었고 그 보답을 위해 개발자로 몇 년 동안 일했다고 합니다.
저는 승욱이가 이렇게 깊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에 무척 감동하여 오열했습니다. 승욱이는 저를 꽉 안아주며 어머니가 앞으로도 아버지랑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현재 승욱이는 생계를 위해 프리랜서 개발자 일을 하면서 대학원에 들어가 공부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공부와 일을 동시에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대단한 아이예요. 우리 아들이 앞으로는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치길 바랍니다. 비록 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던 부자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 감동의 모든 것은 항상 감동적인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든 제보 부탁드립니다.